남자는 영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노숙자들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누가 다가와 말을 걸면 경찰인지 사회복지사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사람인지 의심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이게 뭐 대수라도 됩니까?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주름진 얼굴, 수염으로 덮인 턱, 그리고 핏발선 눈. 하지만 그 눈 속 어딘가에 어린 시절 성준이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이마선. 그 인식표 제 것입니다. 박영호. 제 이름이에요.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인식표를 내려다보더니 다시 영호를 쳐다봤습니다. 의심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남자가 인식표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남자의 오른손이 보였습니다. 손등에 다림이 화상 흉터.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혹시 이름이 뭡니까?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인천 남동공단의 아침은 언제나 기계음으로 시작됩니다. 쇳소리, 용접 불꽃, 그리고 작업복 입은 사람들의 발소리. 이곳에서 30년을 일군 박영호는 이제 68배 나이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 건물은 3동이나 되고 직원도 100명이 넘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업가죠. 하지만 영호의 사무실은 늘 을씨년스럽습니다. 벽에 걸린 공장 준공 사진, 각종 표창장, 그리고 먼지 쌓인 가족 사진 한 장. 사진 속 젊은 영호는 아내와 어린 아들 둘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진을 바라보는 영호의 얼굴엔 웃음기가 없습니다. 그저 텅 빈 눈빛으로 과거를 응시할 뿐입니다. 사장님, 오늘 거래처 미팅 시간 확인하셨습니까? 경리부장이 노크도 없이 들어와 말합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집어듭니다. 말이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부장은 영호의 얼굴을 살피다 조심스럽게 물러납니다. 사장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이 없으십니다. 직원들은 영호를 존경하지만 두려워합니다. 일 외에는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는 사람. 회식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명절에도 공장을 지키는 사람. 누군가는 그를 일벌레라 부르지만 누군가는 외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공장장조차 영호의 사생활에 대해선 아는 게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구내식당으로 향하지만 영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반찬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햄 몇 조각. 맛을 느끼며 먹는 게 아니라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영호는 그 연기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시면 몸 상합니다. 제발 좀 쉬세요. 둘째 아들 성민이가 외국으로 떠나기 전 남긴 말입니다. 영호는 아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을 지킬 힘이 없었던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민이는 미국으로 떠났고 1년에 한두 번 전화가 올 뿐입니다. 오후가 되자 영호는 공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작업장마다 들러 기계 상태를 확인하고 직원들의 작업 태도를 살폈습니다. 말은 없지만 눈빛만으로도 직원들은 긴장합니다.
그의 기준은 엄격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제품만이 공장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부품 밀리미터 단위가 안 맞았어요. 다시 작업하세요. 영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작업대로 향합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돌아섭니다. 일은 완벽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요. 사람도 지키지 못했고 가정도 지키지 못했지만 이 공장만큼은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저녁이 되어 영호는 공장을 나섭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늘 무겁습니다. 빈 아파트, 냉장고에 남은 반찬, 그리고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거실. 아내는 2년 전부터 요양원에 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왔습니다. 영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난주 요양원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아내의 물음에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요즘 증세가 더 심해지셨다고. 영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에 금간 자국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마치 영호의 인생처럼요. 40년 전 서울역에서의 그날이 떠오릅니다. 5살 큰아들 성준이의 손을 놓쳤던 날. 인파에 떠밀려 아이를 잃어버렸던 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영호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서울에서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명절 귀성길이라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순간 인파에 떠밀리며 성준이의 손이 놓였습니다. 아빠, 아빠. 성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영호는 찾지 못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5살 아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방송에도 나갔고 전단지도 수없이 뿌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찾지 못한 죄책감에 병을 얻었고 영호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돈을 벌면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경찰에도 수없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공장은 키웠지만 아버지로선 무너진 삶이야. 그날만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영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내일은 서울 거래처 미팅이 있습니다. 서울역 근처입니다. 영호는 한숨을 쉽니다. 서울역. 그곳은 언제나 그를 괴롭힙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합니다. 일이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영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호는 생각합니다. 성준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을까? 만약 살아있다면 영호를 용서해 줄까? 새벽 4시 영호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잠들지 못했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공장으로 향합니다. 이른 아침 공장은 고요합니다. 영호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합니다. 오늘 미팅 자료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챙깁니다. 모든 게 기계적입니다. 아침 8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영호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공장을 나섭니다. 인천역으로 향합니다. 기차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영호는 늘 일찍 도착합니다. 역 대합실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출근하는 사람, 여행 가는 사람, 고향 가는 사람.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차에 올라탑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영호는 또다시 40년 전을 떠올립니다. 그날도 이렇게 기차를 탔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성준이는 창밖 풍경을 보며 신나했었죠. 영호는 눈을 감습니다.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1시간 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대합실을 지나갑니다. 이곳 어딘가에서 아들의 손을 놓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영호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거래처로 향합니다.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상대 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영호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후 3시 미팅을 마치고 영호는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가할 시간입니다. 대합실을 지나는데 갑자기 소란이 들립니다. 노숙자 무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듯 고함을 지르며 서로를 밀쳐냅니다. 경찰이 달려오고 사람들이 피합니다. 영호도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남자의 목에 걸린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군인 인식표. 햇빛에 반짝이는 그것을 보는 순간 영호의 발이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거기 적힌 이름과 군번. 박영호. 영호 자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오른손. 다리미 화상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영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영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노숙자 무리 속에서 싸우던 남자, 그의 목에 걸린 인식표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박영호. 분명 영호 자신의 이름과 군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선명한 다리미 화상 흉터. 성준이가 3살 때 영호가 다림질하다 실수로 아이 손등에 화상을 입혔던 그 흉터. 저 사람이 설마. 영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40년을 찾아 헤맸던 아들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인식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호는 군대 시절 자신의 인식표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고 성준이는 그걸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이는 그 인식표를 목에 걸고 군인 흉내를 내곤 했습니다. 영호가 다가가려는 순간 경찰이 휘슬을 불며 노숙자들을 해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인식표를 건 남자도 대합실 반대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영호는 황급히 그를 쫓았지만 인파에 막혀 시야를 잃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요. 영호가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는 이미 출구 쪽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영호는 숨을 헐떡이며 출구로 달려갔지만 역 앞 광장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단서를 또다시 놓쳤습니다. 아니, 정말 아들이었을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식표와 흉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역 직원이었습니다. 영호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직원은 이상하다는 듯 영호를 바라보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호는 역 광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남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찾아야 할까?
영호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영호는 일어섰습니다. 일단 서울역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이 있을 겁니다. 급식소나 쉼터 같은 곳. 영호는 역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골목마다, 지하도마다 노숙자들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영호는 작은 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료급식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자원봉사자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노숙자분들이 자주 오시나요? 젊은 자원봉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저녁 여기서 무료급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많을 때는 100명도 넘게 온다고 했습니다. 영호는 인식표를 건 남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고 목에 군인 인식표를 걸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쎄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원봉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얼굴이 바뀌어서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호는 실망했지만 저녁 급식 시간에 다시 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저녁 6시 영호는 다시 급식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노숙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영호는 구석에 서서 한 명 한 명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인식표를 건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지만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다른 쉼터들도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역 주변에만 쉼터가 여러 곳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그 남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영호는 지쳐갔습니다. 인천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호는 서울역 근처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남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지저분한 옷,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공허한 눈빛. 저 사람이 정말 성준이라면 40년 동안 무슨 일을 겪은 걸까?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장에 전화를 걸어 며칠간 자리를 비운다고 말했습니다. 공장장은 놀란 듯 물었지만 영호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했습니다. 영호는 다시 서울역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넓은 범위를 살폈습니다. 지하도, 공원, 고가도로 및 노숙자들이 모일 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영호는 한 노숙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인식표를 건 남자를 본 적이 있냐고. 노숙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매일 얼굴이 바뀌어요. 오늘 있던 사람이 내일은 없고 어제 없던 사람이 오늘 나타나죠. 영호는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찾는 게 무의미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단서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매일 서울역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급식소마다 들르고 쉼터마다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영호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영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찾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공장에선 걱정하는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사장님이 일주일째 안 오신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영호는 곧 돌아간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갈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녁 영호는 무료급식소에 또다시 갔습니다. 이젠 자원봉사자들도 영호를 알아봤습니다. 매일 오는 그 사람, 누군가를 찾는 그 사람.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급식줄에 서 있는 노숙자들을 하나하나 살피던 영호의 눈이 멈췄습니다. 줄 끝에 서 있는 남자, 낡은 군복 상의를 입고 목에 인식표를 건 남자,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영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더 선명했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그 인식표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남자는 영호를 쳐다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남자는 영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노숙자들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누가 다가와 말을 걸면 경찰인지 사회복지사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사람인지 의심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이게 뭐 대수라도 됩니까?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주름진 얼굴, 수염으로 덮인 턱, 그리고 핏발선 눈. 하지만 그 눈 속 어딘가에 어린 시절 성준이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이마선. 그 인식표 제 것입니다. 박영호. 제 이름이에요.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인식표를 내려다보더니 다시 영호를 쳐다봤습니다. 의심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남자가 인식표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남자의 오른손이 보였습니다. 손등에 다림이 화상 흉터.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혹시 이름이 뭡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저한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남자는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주변 노숙자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이름이 혹시 성준이입니까? 박성준?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르는 이름입니다.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남자는 급식줄에서 벗어나 급식소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영호는 황급히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들어주십시오. 저는 당신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남자가 거칠게 영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주변 노숙자들이 웅성거렸고 자원봉사자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남자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웃기지 마십시오. 저한텐 아버지 같은 거 없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급식소를 나가버렸습니다. 영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자가 사라진 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호는 급식소 밖으로 나가 남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영호는 무릎이 풀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성준이 정말 내가 맞는 거니? 영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인식표, 화상 흉터, 그리고 박성준이라는 이름에 대한 반응. 모든 게 아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영호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영호는 다음 날부터 더 적극적으로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주변 쉼터마다 찾아가 남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인식표를 건 노숙자를 아느냐고, 박성준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한 쉼터 관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 사람 말입니까? 가끔 이쪽에 오긴 하는데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요. 혼자 구석에 앉아 있다가 사라지곤 하죠. 영호는 그 쉼터를 중심으로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리를 배회하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공장에선 계속 전화가 왔지만 영호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사장님이 이상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사장님,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다던데요.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아. 얼굴도 안 보이고. 영호는 그런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40년을 찾아 헤맨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 공장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주일째 되는 날 영호는 한 노숙자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성준이로 보이는 남자가 자주 가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조금 떨어진 고가도로 밑 그곳에 노숙자들이 모여 지내는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호는 그날 저녁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고가도로 밑은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골판지 박스들이 늘어서 있고 그 안에서 노숙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한 명 한 명 살폈습니다. 구석진 곳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인식표를 건 남자. 박스 안에 웅크리고 앉아 소주병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영호를 보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또 왔습니까? 저한테 뭘 원하는 겁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제발 들어만 주십시오. 영호가 간청했습니다. 남자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영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인식표는 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손의 흉터 제가 만든 겁니다. 당신이 3살 때 제가 다림질하다 실수로. 영호의 말에 남자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손등의 흉터를 내려다보더니 다시 영호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았지만 흉터가 남았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소주병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라면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습니까? 왜 저를 찾지 않았습니까? 영호는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남자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서울역에서 인파에 떠밀려 손을 놓쳤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찾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40년이요? 그럼 제가 겪은 지옥 같은 세월은 뭡니까? 당신이 저를 찾았다고요? 거짓말 마십시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노숙자들이 깨어나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영호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찾았습니다. 남자는 영호를 밀쳐냈습니다. 일어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영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영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등을 돌리던 그 뒷모습. 40년 만에 만난 아들은 영호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다시 고가도로 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성준이는 없었습니다. 박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빈 소주병이 굴러다녔습니다. 영호는 근처 노숙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여기 있던 사람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새벽에 어디론가 떠났던데요. 그 사람 원래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영호는 다시 성준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서울역 주변을 빙빙 돌았지만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급식소, 쉼터, 지하도, 공원. 모든 곳을 다시 찾아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성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영호는 한 쉼터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중년 여성으로 오랫동안 노숙자들을 도와온 사람이었습니다. 영호가 성준이에 대해 이야기하자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분 알아요. 가끔 여기 오시는데 말수가 거의 없으세요. 다른 노숙자들과도 거의 어울리지 않고요. 혹시 그분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습니까? 어디서 오셨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번은 술 취해서 혼잣말 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기를 키운 여자가 있었다고, 그 여자가 거짓말쟁이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영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을 키운 여자. 40년 전 성준이를 데려간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영호는 상담사에게 더 자세히 물었지만 그녀도 그 이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40년 전 실종 신고를 했던 바로 그 경찰서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미 은퇴했지만 당시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서 아들의 실종 신고서를 찾았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 어린 성준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당시 목격자나 제보가 있었습니까? 영호가 물었습니다. 젊은 형사가 기록을 뒤적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딱히 특별한 제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시 서울역 근처에 사는 주민 한 명이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본 것 같다고 신고했었네요. 그 주민이 누구입니까? 지금도 연락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40년 전 일이라 연락처도 남아있지 않고요. 영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울역 근처 주민이 아들을 봤다면 그 동네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호는 서울역 인근 오래된 마을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단층 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동네였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지 곳곳에 철거 예정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동네 구멍가게로 들어가 주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40년 전쯤 이 동네에 윤미숙이라는 분 사셨는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했습니다. 윤미숙? 아, 그 여자 맞아. 이 동네 살았지. 혼자 사는 여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있더라고. 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미숙? 그 이름은 영호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젊은 시절 영호의 첫사랑이었던 여자. 결혼을 약속했지만 영호는 사업 때문에 그녀를 버렸습니다. 더 나은 조건의 여자와 결혼했고 미숙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글쎄, 10몇 년 전에 이사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 그 여자 참 이상했어. 아이를 입양했다고 했는데 서류도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 영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미숙이 성준이를 데려갔다. 자기 아들처럼 키웠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영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미숙이를 버린 것, 그 상처가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호는 윤미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전출 기록을 조회했고 주민센터마다 찾아다녔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드디어 미숙이의 현재 주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영호는 그날로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가자 오래된 병원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간호사에게 윤미숙을 찾는다고 하자 간호사는 3층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영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 하지만 그녀는 이제 병든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진 얼굴. 하지만 영호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숙아.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숙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멍하니 있던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영호 당신이. 오랜만이야. 미안해. 이제야 찾아왔어. 영호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미숙이는 영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제야 온 거야? 40년이 지났잖아. 성준이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내 아들을 키웠다며? 미숙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키웠어. 서울역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발견했지.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왜 신고하지 않았어? 왜 내게 돌려주지 않았어? 영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숙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잖아. 당신 때문에 난 평생 혼자 살았어. 아이도 가질 수 없었고, 그래서 성준이를 내 아들로 키우기로 했어. 당신한테 복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영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미숙이를 버리지 않았다면 아들도 자신의 삶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준이는 어떻게 됐어? 왜 거리에 나와 있어? 미숙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성준이한테 당신 이야기를 했어. 친아버지가 널 버렸다고, 널 지킬 사람은 나뿐이라고. 그렇게 키웠더니 아이가 망가졌어. 가출하고 방황하고 결국 날 떠났어. 영호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영호는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숙이의 고백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이 미숙이를 버린 것, 그 상처가 아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영호 자신이었습니다. 성준이가 어떻게 자랐어? 제발 말해줘.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숙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예쁘게 키우려고 했어. 옷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고. 하지만 난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 아이한테 집착했고 감시했고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미숙이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준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아이는 내가 진짜 엄마가 아니란 걸 눈치챘어. 다른 애들이랑 달랐거든. 호적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친구들 엄마들이 수군거리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한테 반항하기 시작했어. 영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들이 겪었을 혼란과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가출했어. 사흘 만에 경찰이 데려왔는데 성준이는 날 쳐다보지도 않았어. 내가 물었지. 왜 도망갔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말했어. 진짜 부모를 찾고 싶다고. 미숙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난 화가 났어.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다른 부모를 찾냐고 소리쳤어. 그때 성준이한테 말했어. 내 친아버지는 널 버렸다고, 서울역에서 손을 놓고 찾지도 않았다고. 널 지킬 사람은 나뿐이라고. 영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숙이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영호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준이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어. 며칠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 나도 후회했어.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 미숙이는 침대 시트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또 가출했어. 이번엔 한 달이나 돌아오지 않았어. 경찰도 찾지 못했고 난 미칠 것 같았어. 그러다 어느 날 성준이가 돌아왔는데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 눈빛이 죽어 있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 영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겪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20살 되던 해 성준이는 완전히 떠났어. 짐도 안 챙기고 그냥 나가버렸어. 난 찾으려고 했지만 아이는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 그때부터 소식이 끊겼어. 그럼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어? 10년 전쯤 한번 전화가 왔어. 성준이 목소리였는데 술 취한 것 같았어. 왜 날 낳지 않았냐고, 왜 거짓말했냐고 소리쳤어. 그리고 끊어버렸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영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들은 4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부모를 모른 채 거짓 속에서 자라났고 결국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모든 게 영호의 잘못이었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내가 널 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더 잘했다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소용없어. 우리 모두 망가졌잖아. 나도 성준이도 당신도. 미숙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잘 살았다며? 사업도 잘 됐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들었어. 그래, 당신은 성공했지. 하지만 우린 뭐야? 난 평생 외롭게 살았고 성준이는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가 됐어. 영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공장도 돈도 명예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으니까요. 성준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겠어. 거리 어딘가에 있겠지. 당신이 찾고 있다는 건 들었어. 간호사가 말해줬어. 찾았어. 서울역 근처에서 봤어. 하지만 날 거부했어. 아버지라는 말에 분노했어. 미숙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성준이한테 당신은 자기를 버린 사람이야. 평생 원망해온 사람이고 쉽게 용서할 리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하면 성준이가 날 받아들일까? 미숙이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진심이 필요해. 당신이 정말로 성준이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와서 말로 뭘 한들 소용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미수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성준이한테 인식표는 어떻게 있었어? 아이를 발견했을 때 목에 걸려 있었어. 당신 이름이 적혀 있길래 성준이 아버지가 군인이었구나 싶었지.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어. 내가 키우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식표는 아들이 영호를 기억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40년 동안 아들은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그 인식표만큼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고마워, 미수가.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긴. 난 죄인이야. 성준이 인생을 망쳤어. 당신도 죄인이고. 미숙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영호를 보고 싶지 않다는 듯.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미숙이를 돌아봤습니다. 미숙아, 우리 모두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성준이를 구할 수 있어. 너무 늦었어. 성준이는 이미 망가졌어.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반드시 성준이를 찾을 거야.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야. 영호는 병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아들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을 나와 서울로 돌아가는 길, 영호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간 쌓인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들의 고통, 미숙이의 원망,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 모든 것이 영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성준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가도로 및 급식소, 쉼터, 모든 곳을 다시 찾아다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성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 영호는 서울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성준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저를 찾아다니는 겁니까? 성준이가 물었습니다. 영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이니까. 성준이는 영호의 대답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쓴웃음이 입가에 번졌습니다. 아들이라고요? 40년 동안 버려놓고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요? 우습지 않습니까?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들은 혼자 지옥을 헤맸습니다. 윤미숙 만났습니까? 성준이가 물었습니다. 영호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짐작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걸 보면 당연히 그 여자한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성준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이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미안합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잘못이요? 당신 잘못 하나만이 아니죠. 그 여자도 당신도 모두가 저를 망쳤습니다. 성준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연기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애들과 달랐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여자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은 너무 무거웠어요. 숨이 막혔어요. 영호는 성준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중학교 때 알았어요. 제가 그 여자 친자식이 아니란 걸. 호적을 보니 입양 기록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물었죠. 내 진짜 부모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했어요. 친아버지는 날 버렸다고. 성준이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왜 저를 버렸을까?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매일 밤 그 생각만 했어요. 영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출했어요. 진짜 부모를 찾고 싶었어요. 서울역에 갔어요. 그 여자가 거기서 날 발견했다고 했거든요. 혹시 친부모가 날 찾으러 오지 않을까 싶어서 며칠 동안 역에서 기다렸어요. 성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정말 아무도 날 찾지 않는구나. 정말 버려진 거구나. 영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성준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20살 때 완전히 나왔어요. 그 여자 집에서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거리로 나왔죠. 일용직 일도 하고 공사장도 다녔어요. 그렇게 십몇 년을 살았어요. 그럼 왜 지금은?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준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노숙자가 됐냐고요? 사고 때문이에요.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병원비도 없고 일도 못하게 됐죠. 그렇게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성준이는 담배를 바닥에 비볐습니다. 처음엔 버티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무너졌어요. 술도 마시게 됐고 사람들도 피하게 됐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이게 제 삶이에요.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성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겁니다. 서울역 인파 속에서 손을 놓쳤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찾았습니다. 성준이는 영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정말 찾았다면 왜 40년이나 걸렸습니까? 정말 찾고 싶었다면 진작에 찾았어야죠. 찾으려고 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사립탐정도 고용했어요. 방송에도 나갔어요. 하지만 당신은 미숙이가 데려갔고 흔적이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호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병을 얻었어요. 아들을 잃은 죄책감에 무너졌어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알츠하이머가 와서 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성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영호의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 동생은요? 어릴 때 동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민이요? 외국에 있습니다. 미국으로 떠났어요. 집안이 무너지는 걸 견디지 못했어요.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무너졌어요. 당신을 잃은 그날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나도 일에만 매달렸어요. 공장을 키웠지만 마음은 텅 비었어요. 매일 당신 생각만 했어요. 성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영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어요. 밤마다 저를 버린 아버지를 저주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제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성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원망해도 좋습니다. 저주해도 좋아요. 하지만 제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성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두려움.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미 망가졌어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내가 도울게요.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영호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성준이는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드리죠. 하지만 저를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영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성준이가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약속합니다. 영호는 일어서서 성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갔고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40년 전 아들을 잃었던 바로 그곳에서 영호는 다시 아들을 만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성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아들의 건강부터 살펴야 했습니다. 거리 생활로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와 만성 간염, 그리고 허리 부상 후유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원은 싫습니다. 병원은 답답해요. 그래도 치료를 받아야죠. 이대로 두면 더 악화될 겁니다. 영우가 설득했지만 성준이는 완강했습니다. 결국 통원 치료로 합의했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영우는 성준이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시켰습니다. 따뜻한 국밥과 반찬들. 성준이는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는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점점 빨라졌습니다. 영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굶주렸을까. 천천히 드세요. 체할 수 있어요. 영우가 말했습니다. 성준이는 멈칫했다가 속도를 늦췄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성준이가 물었습니다. 영우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인천에 제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지내면 어떨까요? 작은 방도 하나 있고요. 성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장요? 저는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요.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쉬면서 치료받으라는 겁니다. 거리보단 나을 거예요. 성준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거리 생활은 이제 지겹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으로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특히 아버지라는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게 불편했습니다. 며칠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번호 드릴게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영우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성준이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영우는 서울 여관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났지만 아직 마음의 벽은 높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이 마음을 열까? 영우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틀 뒤 성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인천에 가보고 싶습니다. 영우는 기뻐하며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성준이를 데리고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노숙자를 데려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영우는 공장 한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정리해서 성준이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을 들여놓았습니다. 성준이는 방을 둘러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됩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고맙습니다. 성준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거리보단 나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성준이는 조금씩 공장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직원들이 성준이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어디서 오셨어요? 그냥 서울에서요. 사장님이랑은 어떤 사이세요? 성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관계가 어색했습니다. 영우도 직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는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영우는 성준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볼까요? 어머니를 만나러요. 성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영우의 간청에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 아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아내는 영우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예요. 성준이 데려왔어요. 우리 큰아들이요. 영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성준이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데려왔어요? 아내의 말에 영호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성준이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 기억 속에도 없는 얼굴.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40년 전 잃어버렸던 성준이요. 성준이? 우리 아들 성준이가 돌아왔어요? 아내의 눈에 잠시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흐려졌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성준이는 5살이에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아내는 성준이를 밀쳐냈습니다. 성준이는 물러서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어머니한테도 아들이 아니에요. 영호는 아내를 달래고 성준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가 병이 깊어서.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를 기억할 리 없죠. 40년이나 지났는데. 성준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론 상처받았습니다. 다음 날 영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장 한쪽에 노숙인 재활 작업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성준이처럼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쉼터를 제공하는 곳. 영호는 이것이 속죄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은 반대했습니다. 사장님, 노숙자들을 공장에 들이면 위험합니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영호는 완강했습니다. 결국 작업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한 부품 조립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호는 성준이를 그곳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배우면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당신이 거리에서 겪은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성준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거리에서 온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일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작업장엔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한때 거리를 떠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준이는 그들을 이끌며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호와 성준이는 공장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성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아직도 어색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두 사람은 인천 앞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공장 앞 은행나무도 푸르렀다, 누렇게 물들었다, 다시 푸르렀습니다. 노숙인 재활 작업장은 이제 공장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준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리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업장 책임자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성준이의 얼굴엔 생기가 넘쳤습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자르고 깨끗한 옷을 입은 모습은 1년 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영호는 매일 아침 작업장을 들렀습니다. 성준이와 간단한 커피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대화가
이젠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허리 다쳐서 일하기 힘들다는데 가벼운 작업 배치하면 될까요? 그래요. 천천히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성준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우는 급히 성준이를 데리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아내는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말라있는 손. 성준이도 반대편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무언가를 인식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성준이에요. 우리 아들이요. 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성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성준아 미안해.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성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비록 마지막 순간이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성준이에요. 돌아왔어요. 찾았구나. 우리 아들 찾았어. 아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영우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공장 직원들과 작업장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성준이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기억하지 못했던 어머니. 하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을 알아봐준 어머니. 그 기억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영호는 성준이와 함께 요양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윤미숙을 만나러 갔습니다. 미숙이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모습은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미숙아 왔어요. 영우가 말했습니다. 미숙이는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성준이를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준아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성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미숙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망친 내 인생인데 이렇게 회복하다니. 미숙 씨도 잘못하셨지만 저를 키워주신 건 고마워요. 비록 방법은 틀렸지만 사랑은 진심이었잖아요. 성준이의 말에 미숙이는 더욱 울었습니다. 영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숙아, 우리 모두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있어. 성준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고마워, 영호야. 정말 고마워. 성준이를 구해줘서. 미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와 성준이는 정기적으로 미숙이를 찾아갔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용서는 가능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금씩 화해했습니다. 몇 달 후 공장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성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성준이의 동생, 영호는 두 아들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형이었어요?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형이야. 오랜만이다, 성민아. 두 형제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너졌던 가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봄날 영우와 성준이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40년 전 아들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곳. 두 사람은 대합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열차가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처음 여기서 절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성준이가 물었습니다. 영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기적 같았어요. 40년을 찾던 아들이 눈앞에 있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당신이 날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저도 두려웠어요.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를 마주한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다행이에요. 다시 만나서. 성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영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성준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네. 우리 둘이 함께라면요. 성준이는 영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영우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대합실 전광판에 열차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인천행 열차.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공장으로, 작업장으로, 새로운 삶이 기다리는 곳으로. 아버지,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나야말로. 내가 있어서 내 삶이 다시 의미를 찾았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40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열차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역이 멀어졌습니다. 아픔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회복의 시작점이 된 곳. 영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첫사랑에게 진 빚, 아들에게 진 빚.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들. 하지만 이제라도 갚아 나가리라. 남은 인생을 걸고 아들과 함께,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리라. 성준이는 영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다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영우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열차는 인천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론 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계절. 영우와 성준이도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잃어버렸던 아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